이번에도 논란의 대상은 프랑스였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미라주 전투기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지지부진 시간만 끌다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지원 날짜는 내년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본심을 의심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프랑스엔 악성 재고에 가까운 미라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투기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또 최근 프랑스엔 남의 나라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던 마크롱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물 지원이 어렵다고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도입 비용이라도 보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전투기 지원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와 대한민국 KF-21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미라주 2000 전투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국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전쟁 초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서방 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미라주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개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이미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을 침략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프랑스가 미라주 전투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는 프랑스를 직접적인 적국으로 보고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프랑스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가 나토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직접적인 전쟁에 휘말리는 등 전쟁의 피해를 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가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반대한 데에는 프랑스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무슬림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에서 백인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이슬람 이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에서 30대 젊은 세대 인구는 이미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만약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지원했을 경우 가뜩이나 평판이 안 좋은 전투기의 평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채널 제인스닷컴은 프랑스의 미라주 인도 시기를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기체 미라주 2000은 1980년대부터 운용된 전투기로 최신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제공하는 것은 프랑스의 군사적 이미지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된 미라주는 약 600대 수준으로 이 중 315대를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80대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대에 육박하는 F-16과는 비교 자체가 초라한 수준이며 과거 미라주 2000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미라주3가 1422기 생산된 것에 비하면 적은 실적이지만 후계기인 라팔의 해외 판매가 죽을 수 없던 기록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미라주의 조종성과 정비성에 대한 평판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한참 전에 제트 항공기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은 전쟁 중에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프랑스는 전후에야 제트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기의 미라주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출력이 고작 13,668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미라주의 미국 주의사의 J-79 엔진을 부착해 사용해왔는데요. 엔진 부분은 나중에 많이 개선되었으나 잔고장도 많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례로 사격 조준 장치의 거리 측정기에 오차가 너무 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거리 측정기를 아예 300m나 500m로 고정해놓고 미리 세팅한 이 거리의 적기가 다다르면 격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라주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무기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금수 조치가 풀린 뒤 도입한 미국에
F4 팬텀기와 A4 스카이호크의 성능이 미라주와는 도저히 비교되지 못할 만큼 우수해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미라주에 대한 이런 평판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대만은 다수의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했으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용은 대단해서 한국 공군을 압도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대만이 미국의 그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안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발악이었던 대만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인데요. 이전부터 미국산 F-16 도입을 원했던 대만은 어쩔 수 없이 미라주 2000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마땅한 대체제도 없었을 뿐더러 대만 군부가 F-16의 성능에 필적하는 전투기로서 미라주 2000을 최적의 전투기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바로 단적이 48대, 복좌기 12대, 총 60대의 미라주 2000을 도입했으며 이 도입량은 미라주 2000의 고객 중 아랍에미리트의 68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미라주에 대한 대만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매우 많이 들었고 가동률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라주의 개발사는 이 원인으로 많은 비행 시간과 대만 특유의 습도가 높은 환경 탓을 했는데요. 여기에 시간이 지나자 터보제트 터빈 날개가 금이 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불만에 프랑스 다소사는 여러 번 기술진을 파견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동률을 주 15시간 수준으로 정상화했고 2010년에는 터빈 날개로 인한 결함에 현금 보상까지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당시 대만의 국방상이었던 카오 후추 국방부 장관은 미라주 2000을 전부 퇴역시킬 것이라며 공군의 불만을 달랬는데요. 대만 공군은 터빈 날개의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자 미라주 2000의 비행 시간을 한 달에 6시간으로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프랑스 다소사에 대한 대만 공군의 감정은 여전한 것인지 그 이후로 프랑스제 전투기는 다시는 대만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유지비가 비싸기로도 소문난 전투기인데요. 부품 조달도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뿐더러 너무 비싼 부품 가격, 높은 가동 유지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정비와 비행을 포함한 작전 유지비는 일반적인 전투기의 2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론 위의 일화만으로 미라주 2000을 제작한 프랑스 항공 기술에 문제가 있다거나 전투기의 성능이 낮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미라주 2000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가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종이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전술의 뜻 1980년대 전투기인 미라주 2000은 그나마 간헐적으로 해오던 업그레이드도 지체해 이제는 현대적인 전투기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미라주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KF-21의 장래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각국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라주는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높은 도입 비용과 비싼 유지비, 여기에 개량 한계점까지 미라주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프랑스 자국 내에선 프랑스 전투기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미국의 F-16과 동급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흔하디 흔한 4세대 전투기일 뿐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과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KF-21의 업그레이드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블록3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산 KF-21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전술의 뜻 프랑스가 미라주 200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전략적 이익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로서도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해 왔으며 이러한 국가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도 밀접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제공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에서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내년에 미라주 2000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우크라 전쟁 현황 영상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신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신무기는 무려 2200도의 화염을 내뿜으며 일시에 러시아군이 위치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여 만든 테르밋을 활용하여 고온의 쇳물을 적진에 투하하고 있으며 테르밋은 2000도 넘는 온도로 금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진의 테르밋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였으며 삽시간에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불태우는 신무기의 모습을 두고 해외에서는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른바 드래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래곤 드론과 특수부대를 앞세워 조금이나마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탈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러시아의 국경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국경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이내 자신들이 격퇴했다며 반박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하르키우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하르키우와 인접한 러시아의 벨고로드 일대를 공략하고 있으며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양측은 국경지대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쿠르스크 국경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8월에 비해 양측의 공세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F-16과 미라주 전투기 등을 지원받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중전력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F-16 전투기는 아직 충분한 수량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지원 물량은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기에 인도받은 F-16 중 한 대는 이미 격추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F-16의 격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공격보다는 조종사의 실수 또는 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러시아와 제공권 경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F-16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소규모의 전투기가 시차를 두고 지원된다면 다수의 물량을 앞세운 러시아 공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깁니다. 반면 푸틴은 이번에도 핵을 앞선 외교 전략을 선택하며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원하면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전쟁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의 위협 세력은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나토라는 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 등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시작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와 러시아의 군수공장 등을 타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속해서 미국 등에게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과 지원을 두고 핵 공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1년 전부터 독일에게 사거리 500km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되려 독일은 방어가 아닌 러시아 본토 타격 목적으로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관급 장교를 파견하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향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반대급부가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차나 장갑차 이외에도 해양 특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타격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드론 운영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형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진을 불태울 수 있는 드래곤 드론까지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보다 드론 체계를 운용하는 다양한 전술 교리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점은 아쉬운 요소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 전에 러시아는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을 통해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 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힘든 북한이 그나마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근 K2 전차를 모방한 표적 위로 러시아제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란체3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상당수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드론과 직접적인 교전을 통해 쌓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술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군수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수없이 타격해본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한국이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최소화하고 역으로 한국이 드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교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은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했으며 이 밖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화벌이와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한 기술 확보에 전념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7일 러우 신무기 지원 영상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타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시설은 약 12,000곳이라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9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하루 평균 13곳 이상의 시설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은 시설 중에서 군 시설은 채 50%가 되지 않는 5,676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 표적이 된 6,000곳이 넘는 지역은 민간 인프라였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해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며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총 9,500발 이상의 미사일과 14,000대 규모의 드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으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어지는 소모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국 기지를 폭파하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 군인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범죄의 환멸을 느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방에서 지속된 전투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최전방에 파병된 병력 내부에서 길어지는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러시아군의 탈영병 숫자는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규정상 전투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러시아 징집병마저 전투지역으로 투입할 정도로 병력 문제가 심각한데요.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80 공중강습여단과 82 공중강습여단 등 정예군을 차출하여 쿠르스크 공세를 감행했던 만큼 반대로 해당 부대들이 빠져나간 동부전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낮은 병력만이 남아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 배치된 일부 신병 중에서 총기 분해 결합을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탈영하는 인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든 신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쟁 초기에 비하면 증원되는 병력의 질적 측면이 저하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력의 질적 측면이 부족할 때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점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반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드론 생산과 전자전 장비 생산에 돌입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초부터 드론과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35만 대 이상의 드론을 계약했으며 투자한 예산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휘망을 붕괴시키는 전자전 전략과 드론을 통한 주요 군사시설 타격을 통해 효과적인 전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갖추게 된다면 향후 러시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공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며 미그 31 이외에도 수호이 27과 일류신 76 등 다수의 전투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공군 기지들은 국경 지역의 전선에서 무려 47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다수의 드론 사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아무런 제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이제는 드론만으로도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적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는 새로운 무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량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량한 미사일은 R-360 넵튠 미사일입니다. 원래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지대한 버전과 함대한 버전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280km 수준을 자랑하며 2022년 4월에는 모스크바함을 격침하는 데 사용되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미사일 체계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넵튠 미사일을 지상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했으며 사거리도 400km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첨단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순항 미사일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넵튠 미사일이 다수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가 된다면 병력이나 장비의 규모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주요 시설과 물자를 장거리에서 타격함으로써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에서도 S-400과 부크 M3 방공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넵튠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상대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보다 체급이 더 큰 러시아는 아미 2024 국방박람회를 통해 자신들의 신무기를 공개하며 그들의 건재함을 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최초의 로봇식 120mm
자주박격포 시스템을 공개한 점인데요. 러시아는 최대 사거리가 7km 수준인 투비11 박격포를 무인지상 차량에 장착한 자주박격포를 공개하며 자율전장 역량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과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박격포를 두고 첨단 무인 시스템과 전통적인 포병을 통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군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와 포병 전력에서의 열세를 다수의 드론으로 극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화된 박격포의 등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무기체계가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러시아 측에서 밝힌 무인 박격포의 이동 속도는 최대 시속 30km 수준으로 신속한 기동이 중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하기엔 다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선전하던 T-14 전차와 수호이 57 전투기를 막상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선전하는 신무기들이 대규모 양산과 실전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신무기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인 방산 협력 관계에 놓여 있던 튀르키예에게 서방의 군사 지원 정책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리창 총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의 연합이 더 공고해지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간부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서방 국가들이 과장된 구실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전차,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공작기계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등의 핵심 기술 판매를 크게 늘린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무기 조달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듯 각각 쿠르스크와 도네츠크 공략에 집중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체계 및 보급, 외교적 활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전황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국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